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이 3주 뒤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에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하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관전 포인트, 주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74석 거대 여당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국민의힘이 오늘 강한 야당을 택했습니다. 김기현 새 원내대표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안 돌려주면 범법이다, 이렇게 대여투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에 부는 새신바람, 정치권 상황은 정치연구소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건희 상속세, 이건희 컬렉션, 상속의 새 역사를 쓰다, 거인다운 면모다, 연일 언론이 흥분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눈에 띕니다. 한국의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삼성이 신용대출로 재원을 마련한다더라. 이거는 사실일까요? 오늘 이건희 회장 유족들이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또 어떤 내용이 숨겨 있는지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창민 교수와 함께 삼성 상속세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봄이 한순간에 가는 것 같아서 좀 슬프기도 한데요. 이제 5월입니다. 4월 어떻게 보내셨어요? 5월은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좋은 계획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4월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자랑 좀 해주세요. 정치권의 재보궐선거가 있었고요. 새신바람이 부는 4월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도 조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춤바람 났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근 기자한테는 어떤 바람 불었습니까? 네, 좋은 바람 불었습니다. 좋은 바람? 네. 춤바람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춤을 출 수는 없고요. 예,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 춤추는, 건강을 위해서 춤추는 사람들 많은데 네. 굉장히 강추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부터 밝혀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61명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줄었고요. 이틀 연속 600명대입니다. 조금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보다 추세적으로 다소 줄기는 했지만 이 추세가 유지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4월까지 300만 명 목표를 이루겠다 했는데 300만 명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달성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차로 백신을 맞은 사람이 누적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달 말까지 3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접종 속도가 빨라져서 100만 명이 접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어제 접종한 사람만 약 25만 명가량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백신 접종을 예약한 뒤에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대상자의 0.68%에 불과해서 이 같은 추세라면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언론에서는 접종, 백신 불안해요,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노쇼 안 보인다고 막 기사를 많이 썼는데 네. 접종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라고요? 0.68%입니다. 그럼 이거 언론이 잘못했네요. 네, 1%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2차 백신까지 맞은 뒤 그 2주가 지난 그러니까 이른바 접종 완료자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여기에 요양병원 접종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맞고 싶다. 빨리 줄 서서 혹시 노쇼가 보이면 접종받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난 가서 맞겠다. 이렇게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네. 자가검사 키트 판매 시작된다고요? 네, 오늘부터 자가검사 키트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허가된 것은 2가지 제품인데요. 모두 면봉을 코에 찔러서 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이 전문가들처럼 깊게 찌르면 안 되고요. 네. 콧등 안까지만 넣은 다음에 여러 차례 훑어야 하고 검사 1시간 전부터는 코를 풀면 안 됩니다. 너무 길게 찌르면 코피 납니다. 네. 이 검체가 묻은 면봉을 시야기에 담긴 튜브에 놓고 이 튜브 속의 용액을 검사용 장비에 몇 방울 떨어뜨린 뒤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면 줄이 뜬다고 하는데요. 이 2줄이면 양성, 1줄이면 음성입니다. 그런데 음성이라고 해도 이 전문 검사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증상이 있다면 이 자가 검사 안 되고요.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 자기가 먼저 자가 검사를 할 수 있겠지만 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 받아야 됩니다. 네. 일본의 오늘 확진자는 5,918명입니다. 6,000명에 육박하고요. 사망자는 하루만 78명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도쿄올림픽은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거 열릴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IOC 일본의 경제적 관점, 그냥 돈 문제로 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우리 선수들도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남양유업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효과가 엄청 높다고 이렇게 발표했었는데요. 네. 결국 이 문제로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갔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에서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거 위험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돌입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3곳 그리고 세종연구소의 사무실 3곳 등 6곳이 압수수색됐습니다. 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을 열고 이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이 어떤 제품이 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인데요. 안 되죠. 위험합니다. 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학술 목적이 아니라 홍보 목적으로 이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서 이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부과를 통보했는데요. 최종 처분은 의견 제출 기한을 거친 뒤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신임 원내대표 선출했습니다. 네, 4선의 울산 남구울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네. 100표 중에 66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고요. 이 결선 상대인 김태흠 의원은 34표를 얻었습니다. 예. 앞서 치러진 1차 투표에서는 두 후보의 표차가 비슷했는데요. 이 권성동, 유이동 의원의 표가 김기현 의원 쪽으로 몰렸습니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살려내겠다라고 했고요. 역동성이 넘치는 국민의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강한 야당, 싸우는 야당을 일성으로 소리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 판사 출신인 김기현 원내대표는 울산시장을 역임한 바 있고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어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 등 47건의 법률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법입니다. 공직자 자신은 물론이고 이 가족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는 것을 금지하고요.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많습니다.
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190만 명에 이릅니다. 예. 그리고 이와 함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는데요. 네. 예, 국회의원은 당선 30일 안에 자신은 물론이고 배우자 그리고 자녀까지 몸담은 이 법인단체 명단 그리고 부동산 보유 현황 등 사적인 이해관계 사항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해서 공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꼭 이래요. 자신에 대한 특혜는 내려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어제 통과된 다른 법안 뭐가 있습니까? 네, 이 가습기 살균제처럼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화학 제품 때문에 이 죽거나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자에게서 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 국가가 구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살생물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터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도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예. 그리고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통과됐습니다.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연구 보고서를 조작해서 제출했던 서울대 교수가 있습니다. 구속됐었는데 1심에서는. 네. 근데 대법에서 무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인 옥시레빗 벤키저로부터 금품을 받고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이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빠뜨리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모 교수가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보기 어렵다고요? 네, 함께 기소된 그 연구비를 빼돌린 사기 혐의가 있었는데 이것만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무죄 받았다고요? 네. 네.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이 독성 때문에 사망자가 수천 명이고요. 피해자는 수십만 명이 이릅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대학교 교수한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옥시로부터 돈을 받고 사람 죽이는 청부과학 보고서를 만들어 줍니다. 서울대 수의대 조 교수. 그런데 이분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에서는 징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정의는 자꾸 멀리만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해가 안 됩니다, 판사님. 네, 화가 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고요?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네, 다음 달 21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21일 만에 열리는 첫 대면 회담이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과 하게 됐습니다. 예. 참고로 첫 대면 정상회담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였습니다. 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포괄적 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했고요. 백악관은 양국 간의 철통 같은 동맹과 깊은 유대를 부각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대북 관련 메시지 그리고 이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수급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회담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길로 가는데 대화의 물꼬를 트기를 아무튼 기원해 보겠습니다. 남북이 대화로 가야 되는데 탈북단체가 오늘 대북 전단 살포 강행해 버렸습니다. 네, 지난달 말부터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탈북단체가 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네. 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에 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 그리고 소책자 500건,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실어서 북한으로 날려보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이 단체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며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단 살포 등의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북 전단을 이렇게 살포하면은요, 거기서 남쪽에서 우리나라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전단 삐라가 네. 이렇게 날아가니까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그리고 그 북한 체제를 비방하고 뭐 비판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격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국경지대에서는 굉장히 이 전단을 살포하면 굉장히 두려움에 떱니다. 혹시 국지적인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탄환이 민가 쪽으로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서 조금 안전을 위해서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지명을 오늘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4명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했는데요. 이 박범계 장관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라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제청은 적어도 오늘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다음 주 초에 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정을 확정짓지 않았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고민하겠죠. 네, 다만 이 4명의 최종 후보군 중에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유력하다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민하겠죠. 네. 한강에서 20대 남성이 실종됐었는데요. 오늘 발견됐죠? 네,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20대 손정민 씨는 지난 24일 밤 이 친하게 지내던 학교 친구의 연락을 받고 반포 한강공원으로 갔다가 25일 새벽에 실종이 됐습니다. 친구와 배달 음식에 술을 마셨고 한강에서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분이 먼저 일어나서 집으로 왔고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후에 실종이 됐고요. 이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해보니 실종된 일요일 아침 6시 반쯤 이 수상택시장 쪽에서 기지국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쯤 반포 한강공원 인근에서 민간 구조사가 이 손정민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실종 당일 입고 있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강화도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피해자의 남동생이 용의자라고 합니다. 네, 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동생이 어제 경북 안동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중순 30대인 누나를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해했습니다. 이후 열흘간 해당 아파트 옥상에 누나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지난해 12월 말쯤 차량으로 시신을 운반했고 시신이 발견됐던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선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다고 합니까?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성격이 안 맞았고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범행 당일도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를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수백 명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수십 명이 압사당했네요. 네,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교 신자들이 성지순례 집회를 갔던 중 스탠드가 무너져서 적어도 44명이 압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 이후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스라엘이지만 이 사진과 동영상들을 보면 그렇죠. 이 순례객들이 어깨를 맞부딪힐 정도로 빽빽히 들어차 있었는데요. 정말 많이 모였더라고요. 네, 이 44명 사망자로 알려진 44명은 최소 추정치고요. 이 15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에서도 중상자가 상당해서 이 사망자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축제 때문에 있었던 일이죠? 네, 그 라그 바우메르라는 축제일이었는데요. 1800년 전에 그 유대 신비주의 경전 카발라의 비밀을 밝혀낸 랍비 시몬 바르 요차이가 사망한 날을 기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당국은 10,000명을 기준으로 행사를 허가했는데 10만 명이 몰렸다고 하고요. 지금도 계속 인파가 합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316님께서는 코로나 시국에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첫 시험을 봤어요.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대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대학교 신입생이 코로나를 만나면 참 친구도 못 만나고 대학 생활도 못하고 좀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처럼 대학교 1학년 때 막 놀았어야 되는데. 2학년 때도 놀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3학년 때도 놀았잖아요. 4학년 때도 네, 놀았습니다. 네, 9098님께서 45세 경력 단절 아이 엄마입니다. 5월부터 4대 보험 되는 곳에서 일합니다. 매번 단시간 근로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4대 보험만으로 왠지 설레네요. 이 기분 아시죠? 아, 네, 그럼요. 네. 우리는 안 되니까요. 네네. 그렇죠. 유주환님께서 4월 재보궐선거 끝나니까 정치에 잠시 흥미를 잃었었어요. 이제 5월 시작되면 정치와 사회 문제에 더 관심 갖고 싶네요. 정치는 제 일상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알겠어요. 7598님께서는 주 기자님 안녕하세요. 퇴근하고 바로 달려왔어요. 저의 4월은 많이 힘들었어요. 노동자로 일하면서 열심히 살림도 하는데 남편과 소통이 되지 않아 속상해요. 5월에도 주진우 라이브 들으면서 위로받고 싶어요. 남편한테 속상하다고 합니다. 정상근 기자 좀 잘하세요. 아, 저희 와이프가 보낸 겁니까? 아니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죠. 네, 주스 정상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을 앞두고 이미 정체가 상당한데요.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가는 길 반포대교 아래 4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도 서 있습니다. 2시간 넘게 수습이 오래 이어지면서 뒤쪽으로 정체가 극심하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고속도로에서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군자 요금소 광장부에서 화물차 사고가 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혼잡하니까 잘 살펴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인천 방향 양지에서 양지터널까지와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북수원에서 동군포까지 지나기가 어렵고요. 또 군포에서 반월터널까지도 답답한 흐름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송악부터 서해대교까지 느리게 이동을 하고 있고 다시 서평택에서 용담터널까지는 가장 긴 구간에서 밀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서해안선 우회길인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시흥 쪽도 조안부터 송산 마도까지 사고 여파까지 남으면서 마찬가지로 정체가 극심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12조 원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뭐 기업들 다 외국으로 나가게 생겼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정말일까요? 그런데요, 삼성의 통큰 기부 관련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미술품을 많이 모았을까요? 그리고요, 미술품은 어떤 돈으로 가져왔을까요?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요. 자, 삼성 찬양으로 흥분한 일부 언론들, 그 흥분은 좀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별 말씀을. 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이 26조 원이고 그 가운데 12조 원을 상속세로 냈다 하면서 언론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교수님,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요. 네. 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서 제가 굉장히 잘났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네. 예, 지금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가지 암초가 걸려 있어요. 네. 재판도 지금 걸려 있고요. 네, 불법 승계 재판이 승계 있잖아요. 재판도 있고요. 예. 프로포폴 기소도 앞두고 예, 있고요. 그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기에 최고의 목표는 사면 받으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취업 제한도 걸려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필요하신 건 네. 사실 여론의 굉장한 지원 사격입니다. 네. 여론을 등에 업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파격적인 규모의 어떤 사회적 기부 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거를 언론이 너무 또 세게 받아주셔서 1조 원을 지금 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병원을 짓겠다, 감염병 병원을 짓겠다, 1조 원을 내놓고 미술품을 이렇게 기부한 거는 좀 많이 내놓은 거 아닙니까?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파격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요. 예. 이제 언론에서는 굉장한 걸 한 거라고. 그리고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하는데 해주고요. 등에 없는 게 아니라 꽃가마를 태우고 지금 네. 만세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근데 이게 보시면 예전에 2008년에 김영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폭로하고 잘 아시겠지만 네. 그때 차명 계좌 많이 밝혀지고 차명 재산 밝혔는데 네. 그때 특검이 확인한 게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 차명 재산이 한 10조 정도 됐어요. 4조 5천억 원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지금 그게 예. 그러니까 특검이 확인할 당시에 아직까지도 차명 계좌로 가지고 있던 게 4조 5천. 예. 그다음에 특검 전에 네. 차명이었는데 실명으로 전환한 게 또한 그 정도 그렇게 액수. 그래서 네. 10조 원 정도였군요. 예. 지금 가치로는 훨씬 더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때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2008년도에 기자회견하면서 회장 물러나고 기부하겠다고 그래서 1조인데 그 약속을 한 13년 지나서 지킨 거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때 뭐 예를 들면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1조를 지금 계산해 보면 한 10조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10조가 그것도 몇 조가 이렇게 하면 몇십 조에 지금 그런 거죠. 네, 사실은. 재산으로 불어 있네요. 그거 불어난 거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이 다 탈세하고 네. 사실 그때 그리고 특검이 그거 밝히고 나서도 세금 안 물었어요. 예, 안 물었잖아요. 안 물었어요. 기억나시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런 거 이것저것 따져보면 이렇게까지 찬양해 줄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술품 기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미술품 기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재용 부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언론에서 또 뭐 꼼수 탈세 그래서 자기 재판이나 이런 것들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뭐 미술품도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특검에서 보시면 이게 도대체 누구 소유냐, 재단 소유냐, 홍라희 소유냐, 네. 뭐 이런 복잡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잡음 일으키지 않게 그냥 깔끔하게 이걸로 전 기부한 거라고 해석해요. 네. 상속 받으면 상속세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문자도 있는데 아무튼 상속세를 낸 걸 가지고 사회에 환원했다, 아름답다, 계속 지금 찬양하는 보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 이건희 회장 가족이 상속세를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분 문제가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교수님? 예, 지금 방금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 주식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완전히 몰아줄 거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족들이 이렇게 나눠져 가질 거라고 했는데 법정 비율대로 상속하고 있네요. 법정 비율대로 상속했는데 삼성생명은 많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줬어요. 네. 삼성생명만 예외. 예. 그리고 다른 데는 그냥 법정 비율로 다 갔어요. 삼성전자도요? 예. 삼성물산도요? 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어차피 애초부터 이번 주식 주는 거 가지고 뭐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삼성의 지배구조가 확 재편된다 이런 거는 아예 애초에 틀린 말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가족 내부의 컨플릭트 갈등이나 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그런 것 같죠? 예. 사실은 이런 얘기가 네. 물밑에서 있었고 삼성가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네. 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간의 이 지분 구조가 정리가 안 됐다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신고를 보면 네. 이 말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네요. 예. 그래서 향후에도 예. 약간 뭐 삼성이 예전에는 가족 간에 이런 난이 없었던 데인데 네. 뭐 그런 컨플릭트가 예전보다는 남매 간에 좀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가족의 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뭐 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그렇게 막 예전처럼 뭐 강력한 카리스마에서 스무드하게 갈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예. 삼성생명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많이 몰아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명의 지배권을 확 더 강하게 해준 건 있으니까 삼성생명 중심의 뭐 어떤 재편 그런 것들은 주목해 보실 만한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지배 구조 때문에 예. 이 지분 구조 때문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네. 그런 구조가 또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가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인데 네.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금융회사잖아요. 예.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뭐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금융지주회사, 비금융지주회사 양분으로 간다. 네. 그러면 금융의 가장 탑의 지주회사 역할을 할 거는 삼성생명이 될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맨 위에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 지분 확보는 중요하죠. 네. 삼성물산, 삼성생명이 또 더 중요해질 수 있겠군요. 네. 삼성전자 지분을 넉넉하게 확보하지 못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네. 이거 이재용 부회장한테 엄청난 걱정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로 대출 받아서 세금 낸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삼성가에서 세금 내는 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근데 뭐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정말 뭐가 없어서 예. 대출을 받는다기보단 그냥 전략적인 판단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예를 들면 주식을 팔아서 낼 거냐, 네. 대출을 받을 거냐, 그럼 따져볼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연부연납해서 6회로 나눠서 내야 되니까 뭐 주식은 좀 들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저금리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 보시면서 정말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이나 재벌 총수들 걱정해 주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이거 신용대출 했잖아요. 몇천억을. 네. 몇천억 신용대출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들이. 이재용이니까 됐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돈은 많죠. 뭐. 세금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죠. 아유,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과 가족들이 세계에서 최고 많은 최고 상속세를 냈다. 이거는 팩트가 맞습니까? 아니, 그거를 막 미국 지금 CEO들하고 막 비교를 하시던데. 네. 아니, 미국 CEO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을 잘 안 하잖아요. 네. 자기 거 자기 때 경영 끝내고 팔고 기부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컬처랑 문화랑 저희랑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상속세도 저는 상속세 뭐 이번에서 이재용 부회장 이것 때문에 상속세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그것도 좀 너무 과한 거라고 봐요. 상속세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교수님, 저도 상속이 걱정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저희 상속세요. 네. 잠시만요. 제가 상속세가 일단은 그러니까 상속세에 관련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말씀을 네. 드릴 건 저희 2017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한 사람이 한 6,986명? 우리나라예요? 예. 전체에서요? 예. 6천 명밖에 못 내요? 7,000명 상속세를 진짜 내는 거.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만 내는군요. 예. 그다음에 전체 상속인 중에 3%만 내요. 상속인 중에 3%요? 예. 그다음에 실효세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네. 지금 막 50% 넘어간다고. 네. 실효세율이 14.2%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 중에서도 또 조금입니까? 그러면 상속세가 경영권 보장을 어렵게 하는 징벌적 조치다. 이런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가요? 그거는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요. 저희가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 상속세에 할증이 붙어요. 할증이 네. 붙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조금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 한국이 제일 높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팔잖아요. 네. 시장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10만 원에 파시면 이재용 부회장은 15만 원에 팔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 있는 거예요. 경영권 프리미엄. 예. 네. 그게 전 세계 1등이에요, 저희가. 네. 예. 그래서 세금을 조금 더 네, 내는군요. 맞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의 지금 가치가 이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삼성전자 요즘 시가총액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한 3,400조 정도 나오지 않나요? 500조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네. 삼성 통째로 이 삼성 그 그룹의 그 가치는 훨씬 더 되겠죠. 예, 뭐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삼성전자 가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 삼성 그룹의 경영권의 가치도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네요. 이번 상속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 경영권을 받는 거니까요. 경영권을 담겨 있는 주식을 받는 거니까 네. 그에 맞는 대가를 상속세로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재용 사면 논의가 계속 이렇게 뜨거운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뭐 사면 논의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것도 결국 사면을 목적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용비어천가를 불러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면 논의는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해봤자 사면에서 뭐 그럼 지금 감옥에 가셨는데 뭐 몇 달 안 됐다가 또 나오고 이거 자체가 굉장한 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 연계시킬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5305님께서 아무리 돈 많다고 상속세 제대로 내고 기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크고 중요한 사건인데요. 네, 지금은 뇌물 사건으로 감옥에 가셨고 네, 네. 이 재판 진행 중에 사면 논의가 나오는 게 이게
이게 맞는 상황인지. 맞는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논의가 나오면 재판 중에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분한테 그게 또 영향이 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재벌 총수들 재판에 있어서 그 범죄 행위 이런 거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자꾸 개입되는 거는 저는 차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1833님이 제발 재벌 걱정은 맙시다. 삼성은 이재용 아니어도 잘 됩니다. 이재용 없다고 망하면 그게 더 큰 문제죠. 언론들 적당히 하이소. 삼성은 뭐 시스템대로 잘 가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복역 중입니다. 네.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가서 삼성 경영에 위기가 왔습니까? 아니면 삼성 경영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올해 반도체 전반적으로 전체 사이클도 좋고요. 네. 네.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료에서도 문제 없었고요. 네. 네. 삼성전자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비대면 고급진 정치 컨설팅. 이번 주 한 주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촉이 살아있는 최영일 평론가 모셨습니다. 만세! 네. 드디어 숫자를 몰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영일 예, 단독 촉과 감이 코너입니다. 승리한 것이죠. 그렇죠. 워낙 이 확률이 높아가지고 이 최영일의 촉과 감에 좀 의존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4선의 김기현 의원 그렇습니다. 선출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일단은 뭐 무난한 선택이다 이렇게 봤어요. 네. 4파전인데 네. 자, 권성동 의원이냐, 네. 김기현 의원이냐, 사선 의원은 2명이 붙었고요. 네. 여기 이제 김태흠 의원과 유이동 의원 정도인데 당내에 네. 주호영, 권성동 이 러닝메이트로 가야 이게 네. 지역구도를 넘어간다. 이 얘기가 좀 있었죠. 파다했는데 파다했고 권성동 의원이 강세가 아닐까라고 짐작이 됐었어요. 했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 수많은 평론가들이 그 얘기를 누누이 하는데 예. 의총에서 원내대표 선출하는 것은 예측하면 안 된다. 그렇죠. 많이 틀린다. 네. 이 안에는 그냥 뭐 계파 문제만이 아니라 또 성향 문제만이 아니라 또 이제 그 의원의 개인적인 이 특성만이 아니라 친소 관계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102명입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 의원들은 무난하게 가기를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첫 번째 단추예요. 네. 두 번째 단추는 전당대회 해야 되잖아요. 당대표 뽑아야죠. 네, 당대표 뽑아야 되잖아요. 자, 김기현 원내대표. 네. 그러면 당대표는 누가 유리해집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PK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균형을 맞추려면 네. 자, 영남권에서 원내사령탑이 나왔으면 당대표는 수도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영남은 비영남에서 벗어나야죠. 해야 되는 네. 거 아니야? 또는 이제 반대로 그러면은 만약에 비영남에서 원내사령탑을 잡았으면 당권은 영남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그래도 얘기가. 아직까지 보수의 텃밭인데 네. 그래서 지금 영남 출신의 영남권의 PK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출됐으니까 그래서 나경원 전 대표가 웃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권 주자들도 많아요. 하지만 대체로 지금 주목하는 쪽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그렇죠. 당권 도전하는 것이고 선두주자입니다. 예, 그리고 지지층이 겹치는 쪽으로 수도권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한다면 네. 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럼 지금 영남권에서는 원내사령탑이 나왔으니까 네. 당권은 이번에 수도권으로 한번 밀어주자라는 기류가 형성되면 그러면 네, 나경원 당대표의 등장도 불가능하지 않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다크호스는요? 다크호스는 이제 늘 이제 있을 수 있지만 네. 지금 뭐 주호영,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은 다크호스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 현역 의원들이 도전하고 있는데 아니 서울시장도 나오고 그 전에도 원내대표였고 그런데 아직도 다크호스입니까? 근데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네?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것이 이 당심에 강해요. 당심 그렇죠. 예. 왜 오세훈 후보가 네. 경선에서 네. 나경원 후보가 유력하다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네.
오세훈이 이겼는가? 네. 이것은 이제 이 사실은 9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고 예. 당심은 10%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네. 민주당처럼 당심 50, 이 국민 어떤 여론 50, 민심 50 이렇게 쓰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당심은 그러면은 또 나경원. 그럼 지금 나경원 신임 서울시장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경선에서 꺾였는데 네. 문제는 전당대회는 이거는 당원들이 당의 대표를 뽑는 자리 아니냐. 예. 근데 지금 국민 여론조사 100%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여기서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의 바람은 아직은 살아 있는데 네. 이건 또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첫 번째 싸움을 법사위원장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작했죠.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에 아무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네. 포문을 열었어요. 네. 뭐냐면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범법이다 이런 네네. 얘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지금 애초에는 자 정청래 의원은 좀 강성이고 그걸 감안해서 야당과 협치하기 위해서 박광훈 의원으로 추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놔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1년 전으로 롤백하게 돼요. 네. 1년 전 5월 말에 예. 21대 국회가 문을 열고 그렇죠. 개원을 했는데 개원이 안 됐어요. 법사위원장 놓고 상임위원장 놓고 계속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하나 때문에 18개 상임위원장 다 못 정하고 다 그때 줘버렸죠. 야당은 다 보이콧해버렸잖아요. 네. 보이콧해서 국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첫 번째로 밀어붙인 게 상임위를 다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승리했잖아. 네. 사실 재보선 승리와 지금 상임위 재배분은 아무런 상관은 없어요. 설계의 문제잖아요. 아무런 상관없지만 대선을 앞두고 지금 민심의 뜨거운 이 회초리를 여당이 맞았으니 그러면 협치를 하려면 상임위를 재배분해야 될 걸, 특히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야 될 걸, 이게 지금 이제 야당의 포문인 거예요. 근데 민심은 네. 어디에 손을 들어줄까요? 지금 상임위 배분에는 민심은 큰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냐가 민심의 관심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 주도로 민생 개혁을 해 나가면 네. 잘한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은.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됐으니까 문제인 것인데 안 네. 됐으니까. 아니 180석을 몰아줬는데 왜 되는 일이 없어? 부동산은 왜 이래? 네. 왜 금융 문제 이렇게 못 풀어? 예. 우리 삶이 안 나아지네? 예. 특히 2030이 예. 못하네 한마디로. 이거 아니에요 평가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윤호중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는 자 민생이 앞바퀴 개혁이 뒷바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옳은 판단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민생 문제를 풀어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보세요. 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국회가 셧다운될 뻔하다가 본회의를 간신히 하긴 했지만 네. 이해충돌 방지법은 잘했다고 봅니다. 네, 통과했습니다. 국민들은 박수 칠 거예요. 손실보상은 흘러갔잖아요. 못했죠. 파행됐잖아요. 네. 근데 손실보상을 여도 야도 안 한다는 당은 없어요. 하는데 왜 4월 국회에서 처리 안 됐지? 그럼 쟤네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쟤네 때문에 그래요라고 상대 탓을 해요. 네. 그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는 맡고 있는데 문제는 서로 탓을 하고 있다. 네. 핑계를 대고 있다. 국민들은 누구 손을 들어줄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임위 배분 문제는요. 네. 철저하게 국회 내부에 네. 작동하는 원리를 여야가 합의해서 정하기 나름이고 네. 국민이 그 동기와 과정에 세세하게 개입하지 않아요. 국민은 성과 만들어내라. 그렇죠.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이 일을 그러고 해라. 평가하겠다 이 이거예요. 일을 해라 하지. 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럴 거면- 최영일의 촉이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네. 탄핵의 강이 다시 떠올랐어요. 떠올랐습니다. 김용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고해성사 해라 이렇게 네네네. 얘기했습니다. 가톨릭인가요? 아니요. 네, 종교는 모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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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필 고해성사를 했을까요? 그냥 그렇게 어쨌든 얘기했죠. 반성해라. 자, 그런데 네, 네네. 이 문제가 박근혜 네. 그 국정농단 여기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아니 당연히 맞물려 있죠. 향후 대권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굉장히 네. 미묘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제 일부 여론조사가 TK 지역에서 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네. 뚝 떨어졌다. 아, 그래요? 예. 이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박근혜가 소환되다 보니까 네. 우리의 전 정권의 대통령이었는데 네. 지금 왜 이 지경이 됐지? 누구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최서원 씨 때문이다가 아니라 네. 이거 박영수 특검 때문인데 네. 그 행동대장이 김용판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지금 윤 전 총장이네. 네. 그럼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지지하고 있었는데 저기야? 이제 헷갈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윤 전 총장에게 실이 되는 게 아니라요. 네.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윤 전 총장 고해성사 안 합니다. 이거 안 하겠죠. 하면은 큰일 나요. 정체성을 그럼 다 버리게요. 하면은 큰일 나는 게 지금 왜 그 대선 주자 지지율이 네. 야권에서 주로 나오는 건데 네. 야권에서 이 정도 높으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야권 지지층과 일부 중도 유권자들이 네. 자 공정의 상징 윤석열이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자신의 과거 수사 중에 가장 큰 과업 이 전 정권의 몰락을 만들어낸 탄핵 이 특검 수사의 내용을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 검사로서 뭐 한 거예요? 아니요, 이건 부정할 수 없죠. 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김용판 의원은 사실은 국정원 댓글 사건 네. 그리고 그때 경찰로서 네. 과도한 정치 개입을 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사실은 막으려고 했는데 네. 법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고의성사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된 건데 네. 법률적인 문제는 그렇고 국민들의 시선은 다른 게 다르죠. 그때 막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밤중 기자회견. 네네 막았을 뿐만 그때는 지금 이제 권은희 의원은 네. 여전히 국민의 당에 있습니다만 안철수 대표와 당시에 수사팀장이었던 거고 네. 권은희 수사팀장은 이거 문제 많다. 근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아무 문제 없다. 덮어. 이렇게 됐던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고 네. 사실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최동욱 검찰총장이 예. 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데 네. 혼외자 문제로 날려버리죠. 그때 네. 국정원 댓글 수사했다고. 맞습니다. 윤석열은 여주로 쫓겨났죠. 좌천이 됐었죠. 네. 당시에.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 문제 탄핵의 강은 굉장히 탄핵의 강은요. 이건 국민의힘 내에서 정리가 됩니다. 윤 전 됩니까? 총장이 입을 열 상황으로 가지 않고 국민의힘 내에서 김용판 의원은 지금 마이너리티예요. 네. 이거 탄핵의 강 덮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친박계 또 친이계 그래서 다 이 사면론만 해도 지금 국민들이 슬슬 역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탄핵까지 나오면 탄핵을 부정하면 이건 지금 좀 재보선의 승리가 다 빗발해버려요. 오만하다고 생각하죠. 네.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때 아닌 문자 폭탄을 가지고 서로 지금 논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전 이거 조금 비생산적인 논란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조응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죠. 전 문제 제기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소수의 좀 강성 당원들이 네. 혹은 아주 격렬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당원들이 네. 의원들에게 막 압박을 행사하고 막 욕설도 하고 당의 문자하고. 방향을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네. 당 전체의 평균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대 정당이고 집권 여당이니까. 예. 그런데 정말 뭐 한 1,000명, 2,000명의 소수 당원들이 이 문자 폭탄을 이용해서 애용해서 당의 방향, 노선들에 대해서 편향성을 작동시키고 있다 그러면 네. 이건 민주당 내에서 해결할 과제이긴 해요. 네.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걸 문자 폭탄만이 문제겠어요? 네. 문자 폭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민주당 내에서 이것은 자그마하게 위원회나 이 문제에 대한 대책팀을 만들어서 네. 문자 폭탄의 패턴을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저 민주당의 의원들이 수천 명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지금 뭐 이제 일명 초선 의원 5명이 좀 다른 목소리를 냈더니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네. 오적이라고 불렀다. 네.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문자 폭탄도 정중하게 쓴 내용을 당원들이 간곡하게 그렇게 해선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보내는 거라면 이거 폭탄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의견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심한 의견을- 욕설이라든가 네. 일부 의원,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가족에 대한 협박도 있었다. 예. 이런 건 범죄잖아요. 예. 그런 거 걸러내야죠. 예. 그래서 어디까지가 도대체 합리적인 당원들의 당심이 반영된 문자 메시지고 예. 의견이고 어디까지가 좀 이 정도면 이거는 좀 위험한데 하는 문자 폭탄 나쁜 의미의 인지를 걸러내서 그들이 정말 어느 정도 소수가 당심을 어느 정도 왜곡되게 하는지를 민주당 내에서 이건 자정할 필요가 있는 거여서 저는 이 비생사적인 논란 문자 폭탄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좋네 나쁘네 이걸 받아들여야 되네
야단 쳐줘야 되네. 이렇게 지금 싸우는 건 너무 좀 초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근데 네. 이게 그 비생산적이고 네. 예전에 친박하고 진박하고 막 싸우는 것처럼 네. 비춰질 수도 있는데 왜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아니 그래서 저는 조응천 의원 같은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쇄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좀 우리가 10명 20명 좀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 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좀 야단을 좀 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조금 이 논의의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당내에는 민주당 정도의 거대 정당은 예. 어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진보부터 사실은 중도 보수까지 망라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건강하고 지금 이번에 재보선 참패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서 대선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민주당의 현재 장점은 질서정연하게 야당인 국민의힘보다는 빠르게 지도부를 세워가는 건 좋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야당은 시끌벅적하잖아요. 네. 통합도 해야죠. 합당도 해야죠. 윤석열 전 총장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인물 따로 조직 따로 이거 다 합쳐가지고 대선까지 갈 때까지 조립하고 건설할 게 많은데 시끄러우면 흥행이 돼요. 민주당은 이번 내일 모레 전당대회 지금 3파전도 흥행이 안 됐다 그러는데 저는 당대표 뽑는 게 굳이 흥행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90%는 당원들의 의사가 들어가는 건데 네. 국민 의견 10%밖에 안 들어가는데 네. 당 내에서 흥행이 되면 되지 뭐 이게 대단히 흥행이 될 필요가 없고 흥행은 대권 주자 경선부터 흥행이 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킹메이커를 뽑는 거니까. 자, 근데 문제는 정치연구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전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는 화장실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선 때까지 계속 나올게요. 알겠습니다. 2부에서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오늘 정철웅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언론의 이건희 참가 한번 또 준비해봤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연일 주진우 라이브에서 계속 삼성 이슈를 다뤄서 네. 삼성분들이 정말 애청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주진우 라이브에. 다 제 팬이에요. 아우 사장들 아우성입니다. 만나자고. 네. 네, 언론의 이건희 참가가 예상대로인데요. 네. 경제지 헤드라인 29일자 네. 헤드라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세 12조 원 납부 및 기부 계획과 관련된 헤드라인인데요. 생전엔 사업 보국, 사후엔 통큰 나눔. 진짜 기업가 정신 남기다. 한국경제 기사고요. 네. 이건희 재산 60% 국민에게 의료예술 통큰 기부. 이건 매일경제고요. 네. 그다음 아주경제 제목은 이렇습니다. 초인류 그 아름다움이 열리다. 아름답군요. 네, 머니투데이는 작은 거인의 위대한 유산. 위대합니다. 네, 서울경제는 이건희의 마지막 울림. 네. 울려요. 종합일간지 가운데는 이제 중앙일보가 예. 이건희의 선물 기부 역사 새로 쓰다 이렇게 새로 또 썼습니다. 네. 의미 부여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총 재산이 약 26조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언론의 지적은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26조 원은 잘 쓰지도 않아요. 일단 60%를 사회에 환원했다. 세금이거든요. 세금 냈다. 상속세를 납부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환원했다. 국가 사회에 돌려주고 갔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네. 때 그때 진행자께서 또 많이 기사도 많이 쓰셨는데 제가 좀 했죠. 고생 좀 하셨죠. 네. 그때 사실 이건희 회장이 임직원 수백 명의 명의를 동원해서 차명계좌 1,021개를 만들고 그때 차명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가요? 4조 5천억 원이에요. 와. 근데 세금을 그때 얼마 낸 줄 아세요?
4조 5천억 원에 숨겨진 불법적으로 숨겨놓은 건데 그 재산을 찾아줬어요. 검사들이 찾아줬는데 그때 세금을 1,100억 원 냈습니다. 아니 상속세라면 60% 환원했다면서요. 60% 내놔야 됐다고요. 근데 왜 그때 특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선대 회장한테 받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잘 모셔놨기 때문에 세금은 안 물려요. 그랬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법 처리 받기 싫고 감옥 가기 싫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나의 아름답게 내 남은 재산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죠. 2008년에. 네. 제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부하기로 한 거 뭐 칭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언론의 방향이 좀 일방향적이고 네. 심지어 어떤 기사도 있냐면 네. 이 12조 역대급 이건희 상속세, 예. 이병철 상속세의 무려 680배라는 네, 네. 제목의 기사도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방금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삼성 2세들이 사실 탈세를 많이 했는데 네. 탈세를 한 2세들의 상속세와 3세들을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언론이 좀 이런 보도에 있어서는 좀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렇죠. 싶습니다. 삼성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합니다. 그림을 이렇게 다 내놓기로 한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제대로 사온 게 아니라 어떻게 좀 뒤에서 어떻게 모르게 이렇게 사온 게 많아요. 그때 이제 용인수장고에 그림이 있다고 제가 또 뒤에서 일러봤죠. 그래가지고 가서 뒤져가지고 목록을 써놨어요. 그래서 언제 이걸 사왔고 어떤 돈을 샀고 이걸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사실은 그 상속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다 기부할 만했는데 뭐 그래도 칭찬합니다. 어유 잘했어요. 그렇지만 너무 잔양 일색이니까 좀 막 부끄럽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문제를 지적한 주요 신문사가 한겨레 정도였는데요. 네. 한겨레는 이제 거액 기부라는 통큰 결정의 밑바탕에는 이 네. 대형 범죄와 그렇죠. 지연된 약속 이행이라는 어두운 그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대형 범죄, 지금껏 불법 탈법, 위법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이걸 물려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상속에 대한 삼성그룹을 12조 원 어떻게 내냐 하는데 이 12조 원을 상속세로 내므로써 800조, 900조 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의 지배권, 경영권을 가져요. 그리고 삼성전자 한 분기에 감옥 가 있는 1, 4분기에 9조 4천억 원 영업이익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국민들이 세금 어떻게 낼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부자 세금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연예인 인기 걱정하고 그런 걱정은 안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네. 기부를 이렇게 빵 띄우고 나서 뒤에 예. 계속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며칠 전부터 나왔어요. 사면. 사면 기사인데요. 네. 이번 달 중순부터 현재 뇌물사건 구속수감 상태 중인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야 된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나죠. 시민단체들이 입장을 냈습니다. 예. 상속세 납부와 기부 계획은 사면 논의와 이 불법 합병 재판과는 별개다. 상속세 납부는 납세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당연하죠. 세금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면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소설가 김진명 씨가 중앙일보에 썼던 소설이 아니라 사설이 기억이 납니다. 석가탄신일에 꼭 사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설을 쓰세요. 좀 다른 글을 쓰지 마시고요. 김진명 작가님 소설 쓰세요. 자, 다음 어떤 이야기로 만나볼까요? 아무튼 삼성 광고가 너무 좋아도 좀 자제해 주시기 네, 자제해 주십시오. 언론인들 예. 좀 자제해 주십시오. 삼성 네. 앞에서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다음 이슈는 이번 주에 좀 언론계에서 뜨거웠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영 포털입니다. 김의겸 의원이죠. 열린민주당 의원이 예. 쏘아 올린 공입니다. 네, 그 네이버 다음 등 이제 기존 포털이 이 저널리즘의 공론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이 미디어 바우처와 연동한 공영 포털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포털에 들어오는 언론사, 그러니까 공영 포털에 들어오는 언론사에 정보 광고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또 이 공영 포털에 로그인하는 이용자들에게 이 미디어 바우처를 주자는 아이디어인데요. 예. 당장 언론계에서는 이 범여권의 언론 자유 침해 시도가 도를 넘었다. 네. 관제 포털이 될 것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 차라리 부동산 투기나 하지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네, 김의겸 의원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김의겸 의원 뭐 만나보기도 하고 또 네. 김의겸 의원도 오늘 뭐 어제 오늘 뭐 입장을 또 밝히시기도 했는데 이 편집위원회에는 정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언론사, 학계,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서 편집위원회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이 뉴스를 검토하고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을 짓자는 것이다. 근데 이게 뭐 이 기사는 톱으로 배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기자 출신 김의겸 의원이 이 고민이 좀 깊었나 봐요. 기자들은 다 고민하잖아요. 포털이 공정한가? 포털을 통해 언론이 네. 지금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있는데 네. 이 AI가 이거 그 선별해 가지고 기사를 보여준다는데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최근에 이 보궐선거 관련해서 네? 언론노조에서 이 모니터링한 보고서가 어제 나왔었는데요. 네. 이 선거 기간 중에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조회수 순위를 1위부터 20위까지 뽑아봤답니다. 자, 궁금합니다. 1위부터 20위까지 보면 중앙일보, 매일경제, 중앙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 네, 매일, 조선일보, 조선중앙 계속 그렇습니까? 예, 중앙일보랑 조선일보가 절대 다수입니다. 아니 선거 기간 중에만 네. 조선하고 중앙이 그렇게 빼어난 기사를 썼던가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네이버 메인에 가장 좋은 자리에 턱하니 걸려있는 기사들 중에 중앙 조선이 많았던 거죠. 예, 그래서 20건 중에 중앙일보가 8건, 아이고. 조선일보가 6건, 아이고. 머니투데이가 4건이었는데요. 아이고, 되게 좀 이상하죠. 언론사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언론사가 있는데. 제가 예. 신문을 제가 주진우 라이브 하기 전에 와가지고 30분 1시간 신문만 열심히 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조선중앙 열심히 보거든요. 그거 많이 보면 안 되는데. 아무튼 어떤 논조를 떠나서 어떤 특정한 신문사들이 이 주요 포털 사이트 많이 읽은 뉴스에 계속 이제 랭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포털에서는 AI다. 알고리즘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묘하게 그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네, 이 편집, 포털 뉴스 편집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정철훈 그래서- 기자, 조금 보안 사항이 좀 뉴스 포털은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으로 이 공영 포털에 대한 논의가 좀 출발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이제 이 관제 포털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우려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공영 포털과 관련된 추가적인 이 보완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이 김의겸 의원 측에서는 이 어떤 기사를 열린 뉴스 포털에서 중요하게 노출할지는 네. 전적으로 언론사의 판단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관제 포털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가깝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지금 포털의 문제 그리고 포털의 대안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논의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가봐요. 안 가려고 그래. 알겠습니다. ABC 협회 기사 계속 쓰고 있는데요. 네, 계속 씁니다. 정철훈 네, 기자. 네, 조선일보가 싫어합니다. 예. 그 ABC 협회 부스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표본지국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표본지국 선정 과정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찾아냈습니다. ABC 옆에 문제가 한두 개인가요? 표본지국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실 이 표본지국을 어떤 곳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잘 되는 그 지국이 있을 거고 아니면 파리를 날리는 지국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국을 조선일보 지국이 뭐 1000곳에 가깝다는 얘기도 있는데 모든 곳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신문지국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눕니다. ABC 협회가 있고 또 여기는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는군요. 예, 그래서 잘 나가는 신문지국이 있고 잘 못 나가는 신문지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ABC 등급을 나눠서 각각 3분의 1씩
이제 표본지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조선일보가 24곳이 표본지국이었는데 ABC 협회 이 시행 그 설명대로라면 8대 8대 8이 들어가야 그래야죠. 됩니다. ABC가. 예. 근데 저희가 ABC 내부 자료를 확보를 해보니 8대 8대 8이 아니라 A 등급은 4곳에 불과했고요. B 등급이 13곳, C 등급이 7곳이었습니다. 4대 13대 7이었습니다. 이 4대 13대 7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ABC 협회 내부 관계자는 이 다른 신문사들은 1, 2, 3군이 모두 같은 비율이었는데 조선일보만 달랐다. 이거는 표본지국 선정이 ABC 협회 주장대로 무작위가 아니고 사실은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다른 언론사는 지금 비율을 맞추고 있어요? 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조선일보만 달랐다는 건데요. 작년 말고 그러면 재작년에도 조선일보만 달랐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또 흥미로운 부분은 이 1군에 해당가는 이 A군에 해당하는 신문지국이 1번부터 136번까지 있었는데 네. 이 중에 8곳이 뽑혀야 됩니다. 근데 네. 뽑힌 곳이 104번, 114번, 119번, 135번 뒷번호입니다. 자, 103번까지네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신문지국 상위 1번부터 103번까지는 한 곳도 안 뽑힌 건데 이걸 두고 이 신문지국 부수가 커질수록 본사 입장에서는 조작이 힘들다. 큰 신문지국일수록 표본지국이 잡히면 수천 부를 조작해야 된다. 그래서 큰 지국을 빼고 조작하기 쉬운 2군을 중심으로 표본지국을 정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지국 알겠어요. 아우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ABC 협회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거 정부가 나서서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뭐라고 합니까? 네, 문체부도 앞서 사무검사 결과에서 이 표본 선정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실제로 무작위 표집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신문사와 ABC 협회가 이 표본지구 선정 과정을 협의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부에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요. 지금 심각하다고 이거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는 얘기를 1년치 하지 않습니까? 네. 빨리 이제 그래서 처리를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재조사를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데 네. 저 신문지국장 하시는 취재원분들에 따르면 이 조선일보나 이 동아일보 쪽 그 본사 직원들이 이 문체부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 이런 또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문체부가 조사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ABC 협회 문제를 유료부스 조작 문제를 정철훈 기자가 계속 지금 1년째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국민 생활에 뭐가 이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유료 부수가 곧 신문사의 영향력 지표인데요. 예. 그 영향력 지표에 따라서 정부 광고가 집행이 됩니다. 세금이. 예, 정부 광고는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조선일보가 뻥튀기 해가지고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럼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받아서 그렇죠. 우리가 네. 호주머니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탐구하는 기자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현실의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수상식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예측을 좀 했었는데. 그렇죠. 노매드랜드. 네, 노매드랜드가 아무래도 작품상을 받을 것 같다고. 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의 예측대로 그렇게 뛰어난 작품입니까? 네, 뛰어난 작품이었었고요. 예. 또 일각에서는 이제 아시아에 대한 예. 어느 정도 아카데미의 부채의식, 예. 미국의 부채의식이 좀 발휘된 게 아닌가. 그런 것도 같아요. 네. 지금 아시안 혐오가 좀 있었잖아요. 폭력 사건도 있고. 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그거랑 상관없이 또 노매드랜드는 워낙 좋은 작품이었고요. 예. 그리고 나무주연상 부문에서는 이제
안소니 홈킨스. 네, 안소니 홉킨스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마 레인이 그녀가 블루스라는 영화에 고 체드윅 보스먼이 받지 않나. 블랙팬서 체드윅 보스맨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거의 많은 평론가들이 그 예상했는데 좀 예상을 깼어요. 네, 그만큼 이제 안소니 홉킨스의 디테일한 연기가 너무너무 좋았었고요. 더 파더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윤여정 배우께서는 뭐 당연히 여우조연상, 윤여정이 받지 않으면 이거는 이변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여배우들이 그 강수현 씨도 그랬고 전도연 씨도 그랬고 전 세계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은 많이 탔어요. 그렇죠. 사실 한국 여자 배우들의 성과가 그 남자 배우들의 성과를 아주 압도하고 있습니다. 영화제에서는 압도합니다. 근데 국내 지금 흥행시장 그리고 국내 영화 시장에서는 남성 배우들의 힘이 좀 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기력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뭐 영화제에서는 일단 높게 평가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큰 상을 연거푸 한국의 여배우들이 받고 있는데요. 네. 정말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고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영화도 이 윤여정 배우의 수상과 관련돼 있습니다. 글렌 클로즈 그 배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상식에서 글렌 클로즈 얘기를 해가지고 이 배우가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지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글렌 클로즈는 이제 윤여정 배우와 동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7년생이고요. 코네티컷 출신인데요. 이분은 아버지께서 의사였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배우의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영화들에 출연을 했었는데 1982년 가프라는 영화에서 처음으로 나왔고요. 그 이후에 위험한 정사라는 작품, 그리고 위험한 관계라든지 뭐 에어포스 원에서 부통령 역할, 그리고 101마리 달라시안에서 크루엘라 역할,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이 배우 모르겠어요. 정말요? 크루엘라는 좀 유명합니다. 101마리 달라시안에서. 영화를 많이 안 봐가지고요. 영화는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이 배우는. 네. 그렇군요. 그 얼굴을 보면은 이제 얼굴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메릴 스트립이랑 좀 이렇게 좀 혼동하는 그런 배우이기도 합니다. 글렌 클로즈. 그래서 아주 대단한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아카데미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후보로 올랐다면서요? 8번이나 후보에 올랐는데요. 우와. 근데 전부 고배를 마셨고요. 사실 작년에 받지 않나 싶었는데 작년에도 올랐어요? 예, 작년에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올랐어요. 더 와이프라는 작품인데 그걸로 올랐었는데 올리비아 콜먼에게 빼앗겼습니다. 한 번 받을 때도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윤여정 배우한테 밀렸네요.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여우조연상에서 하필 또 윤여정 배우를 만나서 안타깝게도 또다시 고배를 맞으면서 8번째 후보 지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이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글렌 클로즈 배우요. 네. 자, 오늘 어떤 영화로? 네, 오늘은 바로 이 영화로 윤여정 배우의 이제 경쟁자가 됐었던. 그래요? 네, 윤여정 배우는 경쟁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같이 후보에 올랐었던 작품이 바로 힐빌리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힐빌리의 노래 어떤 작품이죠? 네, 힐빌리의 노래는요 론 하워드 감독의 작품이고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J.D. 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큰 성과를 거둬서 아주 대부호가 된 아주 부자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긴 자전적인 에세이 요게 이제 원작입니다. 그래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물들이 영화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배우들이 이제 실제 인물을 연기합니다. 그래요. J.D. 벤스. 네, J.D. 벤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J.D. 벤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성장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에이미 애덤스가 엄마, 이제 베브 벤스라고 엄마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글렌 클로즈가 이제 할머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그래서 에이미 애덤스 역시 아카데미는 비록 후보 지명에 실패했지만 이 다른 데서는 많이 지명을 받는 아주 명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작품이 뭐 다른 데서도 평가를 많이 받았군요. 네. 이 영화는요, 그 영화 자체보다는 역시 배우들의 연기가 좀 빛났던 영화기도 한데요. 예. 그 J.D. 벤스의 대학교 시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네. 로스쿨에 진학해 있는 벤스가 이제 로펌에도 취직해야 되고 이제 학비도 내야 되는데 집안이 되게 가난합니다. 네. 그래서 학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해봐라, 뭐 어떻게 인턴 자리를 해봐라 이런 조언을 받고 있었는데 마침 만나는 여자친구가 소개해준 아주 좋은 로펌에 그런 그 식사 자리, 파티 자리에 초대가 돼요. 예. 그래서 그 파티 자리에 가니까 아주 영향력 있는 법조계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명사들 파티에 갔는데 벤스는 이런 자리에 처음 와봤기 때문에 적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흔히 나오는 클리셰지만 이제 그 자리에 앉았는데 뭐 포크를 어디서부터 써야 될지 모른다든지 예. 뭐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법조계 인사들은 계속해서 이제 고향이 어디냐, 네. 집안이 어디냐, 학부는 어딜 나왔니, 네. 뭐 이런 걸 어머니 자꾸, 누구니 이런 거 네, 있죠. 이런 걸 물어보는데 뭐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너무 집이 가난하고 그리고 백인 노동자 집안 출신이라는 것 자체에 좀 폄하받는 것 같고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벤스의 과거 이야기, 벤스가 어떻게 성장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아, 어린 시절 벤스에게 중요한 일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벤스의 어린 시절을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려면 역시 어머니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는 약간의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요. 그 자식을 둘을 두고 있는데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두고 있는데 굉장히 그 아주 성격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엄마가. 네. 네. 그래서 원래는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훨씬 더 상태가 심각해져요. 예. 그래서 환자들에게 주는 약을 뺏어 먹기도 합니다. 약간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네. 이런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큰일이네. 약들을 자기가 몰래 네. 뺏어 먹기도 해요. 네. 그러다가 사고 쳐서 병원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예. 이런 사람들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굉장히 불안. 제 아는 형도 이래요. 그래가지고 감옥에도 많이 갔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분을 부모로 엄마로 굉장히 불안했을 텐데요. 어린 시절. 네, 어린 시절이 너무너무 불안했고요. 이제 엄마가 계속해서 약물 중독에 빠져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제 헤어날 수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새로 남자를 만납니다. 네. 최악이네. 네,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뭐 재혼하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네, 근데 마침 그 재혼한 남자 역시 이제 가정을 그렇게 잘 돌보는 사람이 아니고 지하에서 대마초를 키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약하는 사람들을 꼭 약하는 사람 만나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니까 자기 또래의 다른 아들, 이제 형제가 된 거죠. 형제도 있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되게 아주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벤스가 걔네들한테 물듭니다. 네. 물들어서 원래 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였는데 네. 이제 점수가 쭉쭉 떨어지고 집에 와서는 그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서 사고 치고 할머니 차 훔쳐가지고 갔다가 사고 내고 뭐 물건 훔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질풍노도의 벤스네요. 네. 그 상황에서 이 벤스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찾아와서 그 집에 와서 벤스 보고 일어나라고. 가서 할머니랑 같이 살자. 여기에 있다가 너 이렇게 계속해서 친구들이랑 또 마리화나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글렌 클로즈를 따라서 나섭니까? 네. 할머니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이 아이가 안 좋은 길로 빠져드는 걸 나는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할머니가 데려가요. 집으로 데려가는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이제 학용품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거를 사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아예 할머니가 수입이 없으니까
벤스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식료품 같은 걸, 음식 같은 거를 이제 그 복지의 일환이죠. 그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우리가 지금 사정이 되게 어려우니까 좀 먹을 걸 좀 더 달라, 혹은 뭐 좀 챙겨줄 게 없느냐, 이런 식으로 사정하는 걸 보게 돼요. 그걸 본 날부터 벤스가 정신을 차립니다. 내 할머니가 저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수학책을 다시 펼쳐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요. 네. 자기는 일할 수 있잖아요. 할머니는 그렇지만 자기는 학생이니까 뭐 편의점 같은 데서 얼마든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할머니가 벤스에게 남겨준 가장 큰 교훈이죠. 네. 네, 그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 좀 감동적이네요. 네. 감동적이에요. 네. 그 정말 그 벤스의 엄마의 이야기도 되게 가슴이 아파요. 네. 벤스가 다 성장한 이제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과거 벤스가 어렸을 때 이야기, 이게 같이 나오는데 벤스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엄마는 약을 끊지 못하고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벤스가 오면은 너무 반가운데 아들이 이제 되게 잘 됐잖아요. 네. 예일대 로스쿨까지 나왔고, 그렇죠. 이제 법조인이 되려고 네. 로펌 회사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근데도 아들한테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죠. 아, 그렇죠. 너- 약을 해서 약을 한 사람들은 평생 그 피해망상에 이렇게 네네. 젖어 있어요. 그 피해망상 때문에 너 지금 잘난 척 하려고 왔느냐. 아이고, 엄마가. 엄마한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또 금방 후회해요. 네.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예, 그런 일의 반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자, 그런데 글렌 클로스 연기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네, 글렌 클로즈의 연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사실 글렌 클로즈라는 배우가 진짜 훌륭하고, 네. 그리고 와,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윤여정 배우의 연기, 윤여정 배우가 이제 상을 받았지만 거의 뭐 누가 더 잘한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연기인데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글렌 클로즈가 더 미국 할머니로서는 네. 뭐 백인이고 하니까요, 당연히 그렇죠. 더 디테일 면에서는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아니, 윤여정 배우가 미국 할머니 역할을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야, 벤스야, 이렇게 나가봐라. 이렇게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글렌 클로즈가 맡은 그 할머니는 되게 전형적인 할머니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할머니에게 기대하는 모습, 네. 그리고 미국에서 할머니는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네. 굉장히 익숙한데요. 근데 윤여정 배우가 미나리에서 보여준 순자라는 캐릭터는 어디에도 없는 할머니예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독특한 할머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할머니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전형적이지 않나요? 네, 미국 할머니들이 볼 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손자한테 화투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네.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물론 손자를 깊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미국의 할머니들이랑은 전혀 다른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미국인들한테는 너무 개성 있는 캐릭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미국 할머니 글렌 클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사회 오늘의 작품은 힐빌리의 노래였습니다. 라이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태초에 철학이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궁금증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문에 철학으로 답해봅니다. 철학 어려운가요? 어렵지요. 힘들어요. 근데 일단 맛이라도 봅시다. 철학 전문답, 철학의 맛. 철학의 양면입니다. 이론과
우리가 실제 도통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론 쪽에 더 도통한 분입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이분은 책을 만권 읽었는지 깊이가 아주 대단합니다. 아니, 전 정말 그 이름으로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계속 부르고 있어서 만권이면 만권을 읽었느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넌 왜 천권이가 아니냐, 100권이가 제 친구 중에 1권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1권도 안 읽었어요. 네. 아무튼 훌륭하신 김만권 박사님 오셨고요. 그리고요,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분이 철학이 깊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굉장히 이렇게 빛이 나는 겁니다. 양지열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방송 인생에 오늘 가장 위기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학으로 불려온 건 양지열 변호사 처음이다. 처음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만권 박사님, 실제 양지열 변호사가 철학적으로 깊지요? 예, 아니 제가 동양 철학 같은 쪽으로 이야기해 보면 저보다 훨씬 많이 하세요. 그래요? 예, 훨씬 많이 하시고 진짜 이 동양 철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서양 철학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특히 실존주의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엄청 많이 하세요. 양지열 변호사 여성 철학 쪽은 좀 약하더라고요. 거기도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있어야죠. 모든 삶에서 철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철학을 좀 더 많이 가르치고 윤리를 더 많이 배워야 이 사회가 조금 따뜻해지고 바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우리가 철학의 맛을 봐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사님? 사실은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회, 너무 분주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유할 때 쓰는 말이 영어 표현으로 stop and think란 말이 있거든요. 이게 멈춰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멈춰야 보인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분주한 사회에서 계속 움직이는 몸은 사유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전통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사유의 몫은 어디 있느냐, 이런 분주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잠시 브레이크를 가지면서 지금 이 분주하게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둘러싼 이 현상.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틀을 갖고, 그리고 더 나아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들이 무엇인가 한번 또 읽어낼 수 있고, 그리고 전 철학의 기능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기존에 당연하다고 하는 것들을, 모든 것을 의심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심하는 일들이 저는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이 필요하다. 노를 마구 젓다가 노를 놓쳤더니 풍경이 보이더라, 그리고 아름다움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도 생각이 나는데, 양지열 변호사는 너무 바쁩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철학이 중요하죠? 저는 바쁘지 않다라고 스스로 늘 생각을 하는 게요. 항상 쉼표가 중요하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얘기를 하고, 스스로도 쉼표를 항상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초월해서 쉼표를 찍는 거는 철학을 하면서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80년대에 철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불면서 사회 자체는 갈등이 굉장히 격렬했던 때예요. 주로 서양의 사상으로 많이 충돌을 했었는데, 그때 지금으로 비추면 약간 제3지대처럼 동양 철학이 좀 떠올랐었던 시기가 있어요. 대안으로. 선두주자가 이제 도올 김용옥 선생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쉼표 찍는 방법으로 동양의 고전을 읽는 법을 배웠었죠. 철학이 밥 먹여줘. 빨리 공부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해야지, 공부해야지, 무슨 철학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현대인한테 한마디. 아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밥 먹고 뭐 이거 철학에서 밥 먹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철학으로 밥 먹고 살고 있고요. 그건 좀 너무 예외적이다. 너무 예외적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철학이라는 것들이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우리가 사실은 밥 먹고 산다라는 문제를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철학이 밥 먹여줘야죠. 요즘 옛날에는 사실은 철학이 밥 먹여주는 일이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사유하는 일,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우리 시대 속의 문제를 읽어내서 그 문제를 읽어내는 이들이 우리를 밥 먹여줘야 되는데, 철학은 우리 개개인이 그걸 해서 밥을 먹여주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의 어떤 연대를 가진 집단체로서 같이 밥 먹는 일을 하는 게 철학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정치인들, 지도자들한테 가장 부재한 부분이 뭔가 하면 철학인 것 같아요. 방향은 이제 바르게 잡아야 속도가 더디더라도 잠깐 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학의 맛, 큰 주제 정해봤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서요. 두 분이 오늘 본격적으로
나눌 주제는 2021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청년들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공정 외치고 정의 외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공정했습니까? 왜 지금 2030 세대들은 공정,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까? 폭이 작게 얘기를 할까요? 폭이 크게 얘기를 할까요? 동양에서는 철학을 얘기할 때, 큰 얘기를 할 때 항상 태평성대한 시기를 요손 임금 시대를 꼽습니다. 네. 정말 역사를 한참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를 비교하면 요손 임금은 치산치수라고 해서 그냥 물리적인 자연재해를 없앤 것만으로도 태평성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근데 지금 치산치수하고 물리적으로 그냥 먹고 살게 해주면 태평성대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요순 임금 이후에 어떤 왕도 어떤 세대도 늘 요순 임금만 찾아요. 그때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의 인간이 처음으로 문명에 눈을 뜨던 시기 이후부터는 사실은 인간은 배가 부른 이후로는 늘 불만족스러웠다고 저는 봐요. 네. 늘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문명을 발전시키려고 했고 늘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정의로운 쪽을 찾아가고 있었으니까 이게 사회가 발전해 갔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불공정을 얘기하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발전을 위해 늘 있어왔던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7살 때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불만이 많고요. 청년 때도 그랬고요. 예.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 지금 우리 기성세대죠. 근데 저희가 청년 세대 때는 조건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은 공정성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공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때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때는 우리가 청년이었을 때는 그 공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바탕으로서의 민주주의 확립. 네. 이게 생각해 보시면 독재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독재자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독재자 한 사람의 의지가 전체의 의지가 되는 세상이 독재의 세계거든요. 그럼 이 세계에서는 정의라는 것들을 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독재 바깥으로 나가서 민주주의라는 틀을 만들어야 거기서부터 드디어 우리가 뭔가 관계 속의 평등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때는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바탕을 만드는 것들이 문제였다면 지금 청년 세대는 그 바탕 위에서 진짜 이제 공정성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정성도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통적으로 모든 정의를 이야기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뭐 소크라테스 이 족보에 나와 있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데 여기 있는 도덕적 정의를 말했던 이 대표적인 인물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계속 강조해 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정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유대와 연대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 하나의 우리가 간통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정의감이 우리를 유대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정성 논의에 들어가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그런 유대감, 그리고 연대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되게 궁금해요. 지금 공정성 논의를 들여다보면 핵심은 이거거든요. 각자 도생의 기회를 보장하라. 예.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남을 테니 그 기회를 보장하라. 그럼 여기는 내가 누군가 타자와 연대하겠다는 연대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공정성에는. 네. 그럼 이걸 우리가 공정성이라 불러야 되는가? 예,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지금 같아요. 청년이 꿈꾸는 정의는 뭘까요? 정의로운 나라는 뭘까요, 양철 변호사님? 지금은 이제 김만권 쌤의 말씀을 좀 이어서 우리 문화에 가지고 있는 좀 다른 점을 좀 지적을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만권 쌤은 이제 서양 철학의 바탕을 두고 이제 도덕과 정의, 그러니까 도덕과 힘의 영역에서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정의에 관해서 딱 떠올랐던 부분이 저는 얘기를 듣다가 맹자 첫 부분에 양의 왕이 맹자를 만났던 대목에서 맹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먼 길을 오셨는데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방법이 뭔지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맹자의 대답은 왜 처음 만났는데 하필 이익을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러니까 이 동양적 사고에서는 독재의 사고라기보다는 왕이 모범을 보이는 인물이었거든요. 왕도 정치라고 해서. 제가 이거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거기서부터 도덕이 우위에 항상 점해져 온 상태에서의 그런 어떤 철학은 확립이 돼요. 왕과 신하 사이에 신의가 있고 왕이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이 그걸 따라와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익은 저절로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간접보는데 이건 되게 좋은 명분이죠.
저는 허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던 적도 사실은 없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김만곤 쌤이 얘기했던 우리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겠죠. 그때는 민주화라는 명분 쪽에 오히려 더 많이 이 사람들이 더 찾았어요. 정의도 그쪽에서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어떤 도덕관념하고도 정의관하고도 민주화 열풍하고도 희한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그 정의가 충족되면 따라온다는 이익은 어디 가느냐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익은 사실 이익도 상당 부분 경제 성장과 함께 달성이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현대사에서 이익의 측면에서 공정했던 시기는 굳이 따지면 60년대 토지개혁하면서 완전히 국민들이 같은 출발선상에서 뛸 수 있었을 때 한 번 공정했어요. 평등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더 이상 개인의 노력, 능력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사회는 성숙했고 사회가 성숙해서 불공평도 어느 정도 구조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김만곤 쌤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도 또 청년들이 여기기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불공정이 또 그들에게 각자 나도 이익을 좀 챙길 수 있게 해줘라라고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기회의 양극화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기회의 양극화라는 이 부분 자체가 지금 뭐와 맞닿아 있냐면 소득과 부의 양극화도 맞닿아 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불평등 문제로 들어가 보면 이게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게 불평등 문제로 좀 들어가 보면 현재 우리나라 그러니까 13년 기준으로 이게 그 이후의 통계는 모르겠는데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하위 50%가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1.7%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2017년 그 통합소득이 통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상위 0.1% 2만 2천 명이 얻는 소득이 하위 27% 629만 5천 명이 얻는 소득과 비슷해요. 네. 다 적어가지고 다니세요? 예? 적어가지고 다니세요? 아닙니다. 그 외우는 겁니다. 저도 너무 인상적이어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너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이제 보이죠. 예.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그리고 이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노동시장에서의 보상 격차가 너무 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우리 연봉 분위별로 보면 10분위와 9분위, 그러니까 상위 10%까지와 10%, 20%가 여기가 별로 차이가 날 것 같지가 않은데 소득이 거의 2배가 차이가 나요. 네. 그러면 이게 거의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상위 10%, 15%에 거의 소득이 다 몰려 들어가 있는 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양극화, 소득 자체가 다 양극화되고 있는데 기회 자체도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종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에 300인 이상의 직장이 12% 정도 만들거든요. 예. 전체 직장에. 그리고 중소기업, 뭐 자영업 이런 것들이 전체 일자리의 88%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 많은 청년들이 지금 그리고 또 2018년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자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국의 모든 세대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 격차가 크면 클수록 좋다에 66%가 찬성하고 있어요. 찬성해요? 예, 66%가. 그리고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들을 갖다가 임금을 줄 때 고려해야 되느냐에서 70%가량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거는 고려하지 말자고요? 예.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자, 노력하는 자만이 자격이 있다는 이 노동윤리가 각인되어 있는 사회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이런 사회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다 각자 도생의 윤리로서 내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 네. 그 안에 내가 스스로 진입해야 된다. 그리고 더 뭐냐, 자기 책임의 윤리,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은 자기 책임의 윤리인데 이건 내가 뭔가를 실패하면 내 탓이지 국가 탓도 아니고 사회 탓도 아니고 구조 탓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 그런데 각자 도생을 하라는 교수님 말처럼 나 코인 할 테니까, 나 부동산 할 테니까, 주식 할 테니까 나 내버려둬 그러면서 좀 떨어지면 정부가 잘못했잖아, 이거 불평등하잖아. 근데 모두를 위해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각자 도생의 윤리가 아니라 사실 진정한 공정성의 윤리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사회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연대하고 그 연대를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이야기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워낙 기회 양극화 사회, 소득 양극화 사회, 부의 양극화에 살다 보니까 그 안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이제 특권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그 학생들은, 청년들 세대들은 여기에 진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자기 인생의 어떤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준 기간도 되게 오래 길고 뭐 준비도 상당히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양극화 자체가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능력주의가 이제 정당한 이제 어떻게 보면 분배 기준이다. 능력에 따라 나누는 게. 예. 그래서 그 제한된 기회로 들어가는 건 오직 자격은 능력 있는 자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능력 그래서 최근에 우리 여러분 보시면 이 공정성 논의와 능력주의가 항상 붙어 있거든요. 근데 능력주의가 사실은 이 용어를 만든 사람이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능력주의 세계가 오면 능력주의 세계 바깥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라는 걸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용어로 만들었어요. 네, 점점 심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능력주의를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용어로 지금 이제 쓰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발전해왔던 측면이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지상 과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환경에서의 민주화 못지않게 한편에서는 경제 성장이라는 부분이 최고의 가치로 찬양을 받았고 예? 잘 살아보자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세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너무나 당연시 됐고 자연스럽게 같이 뛰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좋은 가치처럼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치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벌어졌다라는 거죠. 같이 뛰더라도 어떤 사람은 체력이 그만큼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그게 못 뛴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쁜 게 아닐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아니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있고 그렇죠. 산수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달리기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바탕을 그런 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리지 않은 상황에서 네. 앞으로 달리기만을 시켰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달려가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죽는 게 당연한구나. 거기에 더 이상한 논리가 뭐가 더해지냐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복잡한 사회예요.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보적 가치에서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소득을 많이 가지는 것이 나쁘다라고 자본주의를 비판한 용어로 일하는 노동이 신성시되는 가치가 또 들어와요. 네. 게다가 평등한 얘기를 어떻게 좀 꺼내잖아요. 기본소득이라든가 꼭 일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주의라고 빨갱이라고 가버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나 여러 가지가 대한민국은 구조적으로 불평등을 강조하게끔 흘러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도 거기서 벗어날 생각 그게 아니다. 아까 망권쌤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점들을 깨치기 위해서 우리가 연대해서 싸워야 될 부분이 어딘가를 찾는 게 아니라 안 돌봐주는구나. 네.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능력주의에 기반해가지고 차별, 혐오 현상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그리고 그 언어들이 차별과 혐오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무임승차자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비난받아요. 그리고 이제 다 벌레 취급받고 그래서 무슨 충이 되죠. 네. 근데 그게 예. 서로를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를. 그러니까요. 서로가 예. 서로를 무임승차고 너는 그럴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너희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 능력으로 대접을 받고 있어. 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만 하는 불공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공정성 논의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무임승차자에 대한 비난은 있는데 할증 요금을 내고 사회에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 네. 출발선상에. 네.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또. 네. 예. 그래서 최근의 정의로는 정의를 인간에게 안 맡겼어요. 인간이 하는 일로. 그럼요.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익 제보자가 있잖아요. 네. 공익 제보하고 나면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유, 네. 예. 저도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래서 요즘은 최근에 정의로는 어디로 넘어갔느냐? 인간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제도로 넘겼어요. 정의는 인간이 행하는 게 아니라 제도가 행하는 거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뭐 많이 들어보셨던 존 롤스의 정의론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예. 거기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해요. 거기는 철저하게 제도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정의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한테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의는 제도가 행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꼭 정의론을 떠났어요. 우리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재난이나 사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국민들이 성금 내는 거 전 예.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 네. 국가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눈물을 시작하면서 개인들이 객출을 해서 그거를 막아내거든요. 성금을 내고 나중에 군인들이 가서 그렇죠. 마무리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저는 비롯된 거로 봤는데 그거를 떠나서 정의를 만들어야 되는 거 그 정의는
현재 청년들이 느끼는 기회의 불평등을 없애는 정의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철학의 맛 첫 시간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정의는 사회의 질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습니다. 정의를 놓고 박사님하고 변호사님하고 얘기하면 한 36시간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얘기를 오늘 여기서 말을 꺼내다 만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을 꺼내도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정의를 정의할 수 있는 거.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예. 저는 우리가 가치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와 이익들 간의 중재가 정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저는 노자 천마리 뒤에 도가도는 비상도라라는 말이 있어요. 도가 뭐가 도인지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거는 항상 쓰일 수 있는 도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네. 변하는 사회에 맞춰서 변해야 하는 것이 정의라고 봅니다. 정의도요. 예. 자, 앞으로 더 구체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철학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오늘 감사했습니다. 김만권, 양지열 두 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